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아이들, 혹시 강제징용의 아이들도 포함된 걸 아시는지요? 2020년 5월 5일,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은 지금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강제징용의 비극은 어른들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931년부터 일본이 패망했던 1945년까지 강제 동원된 조선인은 200만 명, 그중 정부가 확인된 강제 동원 피해자는 10분의 1 수준인 21만 8,639명, 확인된 21만 명의 피해자 중 14세 미만의 아동 피해자는 272명이라고 하였으나 강제동원 피해조사 지원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아동은 400명 이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총 200만 명 강제동원 피해자 중 일부 확인된 피해자 중에서만 밝혀진 수이기 때문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 아동 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일 거라는 겁니다. 당시 피해 아동 중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들은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제 동원된 선호순 할머니는 12살의 나이에 공장으로 가서 2년 동안 하루 12시간을 노동하며 돈도 한 푼 받지 못했으며 도망칠 시에 일본 순사가 고향집 부모님을 괴롭힐 걸 알아 도망칠 엄두도 못 냈다고 합니다. 10살 때 고무줄 놀이를 하다가 동원된 한순임 할머니는 끌려간 공장에서 고된 노역이 반복되었으며 이옥순 할머니는 노역 중에 너무 배가 고프자 일본 감독관 식당 앞에 오물통에 있던 참외 껍질을 훔쳐 배를 채우기도 하고 8살에 끌려간 황부영 할머니는 만주로 동원되어 물도 없어서 소 배설물까지 먹으며 배고픔을 달랬다고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런 강제징용에 어린이들까지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5월 5일이 일본의 어린이날과 같다는 이유로 한국이 따라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일본인도 있으니 이들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어린이날은 1923년 방정환 선생이 5월 1일로 첫 지정하였으며 그 후 어린이날의 행사에 더 많은 참여를 위해 5월 첫 번째 일요일로 기념일을 옮겼지만 어린이날의 행사가 민족 결집의 계기가 될 것을 두려워한 일본은 1937년 소년단체를 해산시키고 행사마저 금지하였습니다. 광복 이후 1946년부터 5월 5일로 지정되며 현재의 어린이날이 되었죠. 현재 대한민국의 어린이날은 부모님에게 갖고 싶은 선물을 받기도 하고 또 아이에게 맞춰 특별한 곳으로 떠나기도 하며 색다른 추억을 쌓는 아이들은 새로운 장래 희망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을 보낼 수 있는 기념일이지만 70년 전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누군가의 돌봄도 못 받은 채 자신의 장래 희망조차 생각하지 못한 채 고된 노역 속에 살아가야 했으며 그들에게 꿈과 희망은 생계의 자유였을 겁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아이들. 그 당시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기사의 헤드라인들은 마음을 먹먹하게 하고 안타까움에 탄식만 내뱉게 되는데요. 이런 잊혀진 역사, 몰랐던 역사를 계속적으로 알리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다양한 기업에서 아이들을 위한 제품을 출시하는 때 생각지도 못한 뜻깊은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의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알리고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할 대한민국의 영토를 알리고 있는 라카이 코리아는 4월 한쪽 팔을 잃으면서도 다른 한쪽 팔로 태극기를 쥐며 만세 운동을 하던 독립운동가 윤영숙 열사의 스토리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빼앗길 수 없다며 우리 땅인 독도를 지키자는 의미를 담아 독도 팔찌를 출시했습니다. 또한 꾸준히 한국 역사를 공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 중인 연예인 전효성이 착용하면서 계속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70년 전 그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였던 아이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아이들을 위해 더 특별한 팔찌를 선보였습니다. 양쪽에 건공감리가 들어간 이 팔찌의 가운데에는 아이들의 이름 또는 번호 등 요청 문구를 레이저 각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팔찌가 특별한 이유는 과거의 역사를 알릴 뿐만 아니라 고메시 라카이 코리아의 이름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이름으로 해당 수익금의 일부가 독도협회에 기부된다고 하니 어린이날 그 어떤 선물보다 굉장히 뜻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라카이 코리아는 이전에도 11월 11일을 빼빼로데이가 아닌 지체장애인의 날이라고 알리기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수의 직원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작은 마음 하나들이 모이면 큰 마음이 될 거라 믿는다며 지체장애인협회에 기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국경일이 아닌 지금도 태극기 각인 운동화, 태극기 펜던트,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이 각인된 팔찌, 건공감리가 들어간 애견 목걸이 등 각각의 한국 역사의 스토리를 담아 출시한 제품들을 선보이며 그들에게 매일매일 한국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소중한 날이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악질적인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반성 없는 태도와 꾸준히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조기 교육시킴으로써 커가는 아이들은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없으니 그들의 미래 또한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그들과는 다르게 이러한 기업들의 색다른 생각이 아이들의 훗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고등학교 3학년은 13일부터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유치원생은 일주일 뒤인 20일부터, 고1, 중2, 초등학교 3, 4학년은 27일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1과 초등학교 5, 6학년은 6월 1일부터 등교 개학이 결정됐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말이죠. 현재까지 무려 63만 3,921건이라는 대량의 공격적인 검사를 신속하게 한 덕분에 일별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는 데다가 이마저도 유럽과 미국 등에서 유입되는 이들로 공항에서 격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정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그 결과 바로 내일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드디어 종지부를 찍고 한층 완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되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것은 많은 전문가분들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기도 하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작하려 한다. 여건이 마련됐다 전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 기존처럼 아프면 3일 쉬기, 30초간 손 씻기, 사람과 사람 사이에 2팔 간격 이상의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을 위한 핵심 수칙은 그대로 이어가지만 이전과 다른 점은 모임과 행사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 집회 후 식사 모임은 중단 권고하고 있지만 종교시설 운영은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및 방역지침 준수관리 강화로 완화됐고 영화관도 일정한 거리 두고 앉기로 다시 열리게 됩니다. 학원과 PC방, 노래방도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되었고 무엇보다 초중고의 순차적 등교 개학이 시작되죠. 이렇게 한국인들의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은 90% 이상 정상으로 돌아와 한국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실시하는 6일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일본도 긴급사태를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일본식 방역이 완전히 실패하자 결국 아베 총리는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일본 전국의 긴급사태 발령 기간을 이번 달 6일에서 31일까지 25일간 연장한다 공식 발표했습니다. 너무나도 상반되는 결과를 실감한 일본 국민들은 분노하며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분위기인데요. 아베 총리는 일본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드립니다. 긴급사태를 연장할 수밖에 없어 애끓는 심정이다 라며 대국민 사죄까지 했지만 일본인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매사에 뒷북이라는 것이 문제야. 일본은 검사 건수가 적고 감염 경로조차 모른다. 아베 총리가 이번 사태에 관해서는 한국에서 배워야만 한다. 자, 그런데 이 일본 국민들의 분노를 아베 내각은 또다시 혐한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죠. 요새 일본에서 엄청난 감염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쪽은 그냥 무시하고 혐한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 아베 정부는 한국산 진단키트의 성능에 대해 딴지를 거는가 하면 최근 일본 BSTV 도쿄의 시사 프로그램 니케이 플러스 10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잠적설에 관해 다루었는데 북한 김씨 일가의 가계도에서 김일성 부인의 대한민국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해당 방송사 측에 한국의 사과와 더불어 정정 보도를 하겠다는 뜻을 전해왔지만 이를 단순 실수라고 봐주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죠. 일본이 이렇게까지 선을 넘어가면서 한국을 자극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일본 국민들의 시선을 돌려놓지 않으면 아베 내각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으로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의 의료 붕괴가 일어났다. 최근 사이타마 현에서는 병상이 부족해 심각한 증상까지 보인 사람을 자택 대기시켰다가 환자는 6일 만에 세상과 작별하게 되었다. 실제로 의료 붕괴가 일어났다. 일본 정부가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집에만 있어라 라고만 하니까 오히려 집단 감염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전체의 50%가 아직 감염 경로조차 모른다. 일본의 역학조사는 굉장히 약하다 전했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일본 경제에는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다이치 세이메이 경제연구소의 구마노 히데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긴급사태를 선언한 이후 5월 말까지 일본의 GDP는 무려 516조 원 감소할 것이라 추정했고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며 BNP 파리바 증권의 고노류타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4월부터 6월 사이 일본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33%, 2009 금융위기 때보다 2배나 더 심각한 수준의 폭락을 맞이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일본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였음에도 일본 정부가 특단의 대책이라 내놓은 것이 일본 내 전국 교도소에 의료용 가운과 방호복, 마스크까지 생산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요미우리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봉제 공장이 있는 전국 41곳의 교도소에서 의료용 가운을 만들도록 명령했고, 이들이 만든 완성품은 후생 노동성을 통해 전국 의료기관에 제공된다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고작 수천 장 정도로 도움은 되겠지만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수량이죠. 반면 한국은 2억 7천만 명의 인구로 인적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와 협력해 방호복 공동 생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대형 생산 공장에서 한인 업체들이 대규모 생산해 한국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방호복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정도로 완벽하게 공급되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미국, 이스라엘 등 전 세계의 방호복과 방호복 원단까지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브라사마 디피쿨, 링안사마 디진징. 무거운 것은 함께 지고 가벼운 것은 함께 든다 라는 인도네시아의 속담입니다. 한국이 방호복 협력에 이어 진단키트까지 제공해주자 인도네시아 레트노 장관은 한국 덕분에 하루 1만 2천 건의 검사가 가능해졌다.